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계획은 4강으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강이 되게 짧게 올릴 거거든요. 원래 계획은 조금 지금 원래 좀 조금 더 길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시간도 너무 많이 뺏고 또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 제가 이제 처음 계획과 달리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만 엑기스만 뽑아서 이제 한 강에 대표적으로 한 문제씩을 다루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 공개 특강을 제가 총 4강으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개 특강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도 공지 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내가 원가 공부가 충분히 돼 있지 않거나 뭔가 아직 조금 더 이론적인 걸 공부해야 되거나 아직 공부 안 한 파트가 있거나 모르는 게 있거나 이러면 지금 당장 강의를 닫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공개 특강은 어떤 쉽게 여러분 그 무협지 용어로 따지면 고수가 초고수가 되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어설프게 여러분이 공부하신 상황에선 이 강의 아무런 도움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고 지금 당장 시험장에 들어가도 한 반타작 이상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 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반드시 어느 정도 끝내고 보세요. 내가 지금 원가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강의를 닫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신 뒤에 5월, 6월에 들으셔도 괜찮아요. 강의가 양도 많지 않고요. 뭐 제가 지금 뭔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해보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이번 공개 특강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제 원가 2차 문제가 필연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연적으로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게 해마다 있었거든요. 해마다 원가 2차 문제가 단 한 해도 논란이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2차 문제는 태생상 필연적으로 어떤 수험생들 간에 왈가왈부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뭔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가 좀 약간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풀이가 좀 아리송하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이 문제를 A라는 방향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B라는 방향으로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과연 이 문제를 A라는 방향과 B라는 방향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약간 이게 주제 같은 게 좀 약간 모호하게 걸려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저희가 기출 문제를 들고 제가 한 시간에 하나의 내용씩 좀 건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문제가 뭔 줄 알겠는데 도대체 얘를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고 저렇게 푸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누차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때 시험장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맞냐라는 걸 따지는 건 전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이런 문제가 아리송하다, 약간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A라는 길도 일부 맞고 일부 하자가 있고 B라는 길도 일부 맞고 일부 하자가 있고 뭐 C라는 길도 일부 맞고 일부 하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맞지만 또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채점은 출제하시는 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미 문제에 대한 답안을 만들어 놨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길도 가능하고 B라는 길도 가능하고 C라는 길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느꼈어요. 근데 출제하신 분은 그걸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출제하신 분이 피드백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이런 오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정답을 여러 개로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복수의 정답으로 다시 바꿔서 채점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2차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니까 이 문제가 이런 점에 약간 맹점이 있네 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채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길이 없고요. 뭐 설사 받는다고 해도 그걸 또 채점자가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은 자기가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들었던 의도 또는 생각을 가지고 채점표를 만들었을 거고 그걸로 채점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가 이상하다는 거를 출제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고요. 공식적인 루트도 없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출제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는 A란 해석도 가능하고 B란 해석도 가능하고 C란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내가 A와 B와 C 해석 중에 A, B, C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논리적으로 뭐가 맞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셋 다 맞기도 하고 셋 다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내지는 이 자료를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 이 의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채점 기준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맞는 걸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채점 기준에 맞는 답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문제를 좀 볼게요. 출제 의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라는 건데,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풀이가 무엇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멀한 방식이 있고 약간 특이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원래 기본적인 풀이, 그러니까 더 노멀한 풀이가 뭐지? 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는 기본적인 풀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 기본적인 풀이 방법대로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쓰지 않은 문제라면 뭔가 그 물음 안에서 이 기본적인 풀이 말고 특별한 풀이 방법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문구를 넣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안 넣었으면 기본적인 풀이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우리 확인해 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기출에서 어떤 문제가 유사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 보시면서 이 문제가 풀이가 여러분 이 문제가 풀이가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게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문제가 과거에 혹시 비슷한 기출이 있었나? 라는 걸 생각해 보죠. 혹시 그런 기출이 떠오르시면 그 기출의 풀이 방식대로 이 문제도 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도 모의고사 만들고 시험 만들 때요. 아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문제를 생으로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나 5문제를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요. 우리가 완전히 원가 문제 5개를 새로 창작한다는 거 여러분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해도 제가 볼 때 없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개의 문제는 과거 기출이나 과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뼈대 삼아서 좀 이렇게 바꿔서 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과거 기출을 떠올려 보시면 이 문제의 원본일 수 있어요. 걔가 특히 우리가 최근 기출 특히 최근 기출 중에 뭔가 유사한 문제가 없나? 라는 거를 꼭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기출을 베이스로 그 주제를 따오거나 그 문제의 양식을 따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2차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얘기하고자 4시간 4교시 동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나 자료는 A의 해석, B의 해석, C의 해석이 다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리송해지잖아요. 그때는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포기하시고 이 문제 교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낸 건지를 시험장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이 주제의 기본적인 풀이가 무엇인가? 물음에서 별 얘기가 없으면 그냥 기본적인 풀이대로 가는 게 의도에 맞을 거고요. 물음에서 뭔가 특별한 문구를 넣었다면 그 기본적인 풀이를 뭔가 틀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틀어서 푸시는 게 맞을 거고요. 또는 우리가 과거 기출 중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죠. 특히 최근 한 3년 이내로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서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방법대로 푸시는 게 아마 출제 의도에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 사실 막 처음에는 문제를 왕창 많이 넣었다가 이거 좀 강의를 양을 줄이느라고 막 빼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18년 회계사 2차 문제 중에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종합원가 계산 문제에 관리회계 섞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문제가 가공원가에 대해서
그럼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관리회계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렇게 행태별 분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공원가가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노무원가와 변동 제조간접원가와 고정 제조간접원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두 개는 변동이지만 얘는 고정이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변동인지 고정인지에 대한 제시를 교수님이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2018년도 회계사 2차 문제에서 이 종합원가 계산에 관리회계가 섞인 문제를 푸는데 이 가공비가 싸그리 묶어서 변동 아니면 고정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 이게 변동원가인지 아니면 고정원가인지 규정을 해줘야 풀리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 변동인지 고정인지에 대한 언급이 이 문제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는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 가공비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못 푸는 문제거든요. 섞여 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18년도 그 문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게 매우 유사한 원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2011년 세무사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가공비를 전부 다 변동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8년도 회계사 2차 기출이 떴을 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가공비를 전부 다 변동으로 놓고 풀기도 했지만 뭐 또 사실 여러분과 기출을 놓고 보면은 이미 세무사 시험에 한 번 있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의 자료를 그대로 따다 푼 거죠. 왜냐하면 그 18년도 회계사 문제를 보면 그 11년 세무사 문제를 매우 유사하게 이렇게 카피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따와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를 쓰기도 했고 또 뭐 기본적인 풀이로 봤을 때 이거를 변동원가로 보고 푸는 게 좀 자연스러운 풀이였거든요. 뭐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문제를 풀 때 출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들고 이 문제를 풀 건지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아까 그랬죠 제가 처음에 필연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2차 원가는 필연적으로 약간 아리송하거나 좀 과하게 말하면 오류거나 좀 애매하거나 이런 문제가 매해 있었어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 원가관리회계가 시험에 낼 수 있는 주제가 우리 다 털어내면 한 열 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열 몇 가지 정도의 원가관리회계에서 시험에 가능한 주제들은 서로 다른 가정 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가회계, 그러니까 우리 큰 여러분 제가 이제 너무 세부적인 주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려보면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원가회계는 당연히 기말 재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말 재고가 여러분 우리가 기말 재고라는 것이 기말 제공품. 우리 여러분 기말 재고라는 것이 뭐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이나 매출원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원가회계가 뭔가요? 원가회계는 제조원가를 열심히 분석해서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이런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게 원가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가장 우리가 쉽고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원가관리회계 시험 주제들은 다들 서로 다른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원가회계는 이렇게 기말 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말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품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우리는 원가회계는 이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보는 걸 주제로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냐 관리회계 특히 우리 의사결정 파트로 가면 그럼 제가 관리회계 특히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관리회계의 기본 전제는요. 이거 우리 관리회계의 기본 전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생산량 이퀄 판매량입니다. 자, 관리회계의 기본 전제는 매년 생산한 만큼 그러니까 매년 생산량을 전부 판매해 버리기 때문에 기초기말 재고를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 관리회계 기본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관리회계 기본 전제는 매년 내가 생산한 만큼을 전부 팔아버리니까 기초기말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관리회계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제가 왜 필요하다 그랬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원가 회계에서 기본으로 쓰는 전부 원가 계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 회계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변동 원가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점은 저희가 뭐였냐면 이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제품 원가로 보면 전부, 기간 비용 처리하면 변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랑 변동의 차이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하나만 있는 거였잖아요. 자, 여러분 이 전부와 변동의 차이는 우리 고정 제조 관자 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고정 제조 관자 원가에 대해서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자, 변동 원가 계산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기간 비용이래요. 기간 비용이란 원가가 기말에 나오면 그냥 비용 다 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얘는 변동 원가 계산이 기간 비용이니까 요거를 전부 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얘가 기간 비용이 뭐 얘를 전부 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전부 원가 계산은 뭐라고 하냐면 전부 원가 계산은 이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제품 원가거든요. 제품 원가라는 거는 생산에 투입하면 요 금액을 제공품 계정 차변의 단기총 제조 원가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갔다가 팔릴 때 매출 원가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관리회계는 이 가정을 깔아요. 생산 이꼴 판매량. 그 말인즉슨 올해 이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투입해서 예를 들어 5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500개를 다 팔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싸그리 팔리니까요. 전부 원가 계산 여러분 이걸 싸그리 팝니다. 그럼 전부 원가 계산은 이거를 전부 다 뭘로 처리하냐?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죠. 이 중에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제품액 잡히는 금액은 없어요. 만들어서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매출 원가니까 이것도 비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리회계는 왜 이 생산량 이꼴 판매량이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되냐면 우리가 생산량 이꼴 판매량이라는 전제를 깔면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원래 기간 비용이고요. 전부 원가 계산은 올해 이만큼을 만들어서 다 팔아버렸으니까 싸그리 비용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비용 처리된 고정 제조 관자 원가가 100% 똑같죠. 그럼 다른 변동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는 얘네 둘이 처리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고정 제조 관자 원가 하나가 나온다고 했는데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네요. 이 전제가 깔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결론 이거였습니다. 생산 이퀄 판매량의 가정을 깔아버리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자, 생산 이퀄 판매량의 가정에 깔리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관자 원가를 똑같이 비용 처리하니까 둘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전부 원가랑 변동 원가는 결과가 무조건 일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전부로 푸시든 변동으로 푸시든 결과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결과가 무조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변동이 계산 과정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변동 원가 계산을 관리회계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건 아니에요. 이 가정이 깔렸을 때 전부랑 변동의 결과가 똑같은 이익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린 예로 하나 결과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쉬운 변동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쉬우니까요. 그럼 만약에 생산 이꼴 판매량이 깨져버리죠. 생산 이꼴 판매량이 깨진다는 거는 생산량 이꼴 판매량이 깨진다는 거는 기말 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말 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희 바로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볼 건데 이 전제를 깨버리면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의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관리회계도 함부로 변동 원가 계산을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전부랑 변동의 결과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는 교수님이 지적을 해줘야죠. 전부 원가 계산을 쓸지 변동 원가 계산을 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언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왜냐면 이제 2차에서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니까 전부 원가 계산 CVP라는 게 있어요. 전부 원가 계산 CVP는 그래서 출발점이 뭐냐면 생산 이꼴 판매량이 다르다. 이게 깨졌다.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출발하는 게 전부 원가 CVP거든요. 이게 두 개가 다르니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럼 CVP를 예로 돌릴 때와 예로 돌릴 때의 결과치가 달라져요. 이게 우리 전부 원가 CVP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생산 이꼴 판매량 유지가 되잖아요.
교수님이 야 이 CVP는 전부원가로 해봐. 그럼 뭐하러 전부원가로입니까? 얘로 해도 결과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가 되면 교수님이 얘로 시켜도 우리 얘로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한 얘로 하는 거고, 만약에 생산 이꼴 판매량이 깨져버리면 우리 전부랑 변동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때는 문제에서 전부를 쓸지 변동을 쓸지 출제자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 뭐 전부원가 CVP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2차 원가는 항상 매 해마다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학생들끼리 이렇게 싸움 나는 왈가왈부하는 문제가 왜 있었냐면, 자, 원가는 기말 재고가 있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고요. 관리는 기말 재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생산 이꼴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은요? 2차 시험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원가 회계 문제를 풀 때는 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 회계로 넘어가 버리면 재고가 있으면 문제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물론 이게 좋은 문제가 되려면 교수님 이걸 정리해줘야죠. 원가 회계 파트에서는 재고를 우리가 인정하고 문제를 풀다가 관리 회계로 넘어가는 순간 재고를 어떻게 간주할 건지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당수의 문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론은 관리회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재고를 지우셔야 돼요. 그냥. 자,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원가랑 관리를 이렇게 엮었거든요. 제가 원가는 여러분 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구하는 게 원가의 목표니까. 그러나 관리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는 관리회계의 기본 전제는 생산 이꼴 판매량이라서 재고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결과가 같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회계는 변동원가 계산을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생산 이꼴 판매량이 깨져서 재고가 생겨버리면 전부와 변동의 결과가 달라짐으로 함부로 변동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자, 어떤 문제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원가랑 관리를 이렇게 섞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특정 문제가 원가랑 관리를 이렇게 섞어서 출제했거든요. 근데 원가 파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말 재고가 300개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공통 자료에 기말 재고 300개가 있다라고 제시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관리로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한 물음 4번 정도에서 이게 관리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주문 문제로 바뀌어요. 특별주문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래요. 회사가 새로운 거래처에서 제품 2,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이 들어왔다. 이걸 증분수익, 증분비용 분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재고가 300개가 있으면 풀이가 이렇게 됩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특별주문이 들어오면 증분수익, 자, 우리 특별주문 2,000개가 들어왔다고 하면요, 증분수익 매출 증가분이 특별주문 2,000개가 들어왔으니까 2,000개 곱하기 가격, 특별주문 가격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증분비용, 변동 원가 증가.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300개가 재고가 있네요. 300개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300개가 재고가 있으니까 1,700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건가?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1,700개에 대한 원가를 잡아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풀이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1, 2차 시험 통틀어서 이런 풀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특별주문에서 증분수익 2,000개 분량이면 변동비도 2,000개 분량이 증가해요. 왜냐면 이제 재고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재고가 있으면 그러면 300개가 재고니까 1,700개만 더 찍으면 되니까 1,700개가 변동원가 증가분인가? 라고 하면 이건 또 맞는 풀이냐? 아니죠. 왜냐면 만약에 회사가 이 300개를 재고 300개가 다음에 가면 뭔가 다른 거래처에 판매가 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었거든요. 걔를 포기하고 특별주문으로 돌리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생겨요. 이 300개를 어떤 용도로 내가 쓰려고 했냐에 따라 기회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문제는 이렇게 가면 문제가 지금 엉망이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풀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풀이가 되려면은 뭐 300개가 재고가 있는데 2,000개 특별주문이 들어왔다. 매출은 뭐 2,000개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매출 증가. 변동비는 1,700개 더 찍을 거니까 뭐 1,700개는 변동 제조 원가가 증가하겠지만 300개는 우리 있는 거 갖다 준다 손 쳐도 이게 내년에 뭔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가는 건 여기에 대해서 뭐 기회비용을 또 잡아야 될 거고, 반면에 또 판매비는 판매할 때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2,000개 팔잖아요. 그럼 또 변동 원가 중에 변동 판매비는 또 2,000개를 잡아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풀이잖아요.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관습적으로 뭐냐면요, 특별주문 같은 거 풀 때 재고 없다고 생각하고 푼 겁니다. 한 번도 우리 이런 풀이 해본 적 없잖아요. 특별주문은 다 재고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관리회계는 기본적으로 얘니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원점으로 돌아오면 원가관리회계 주제는 서로 다른 전제들을 위해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1차는 여러분 1차 같은 경우는 각 문제가 한 가지 주제씩을 다루니까 이게 문제에 오류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원가 1차 문제는 제가 오류가 있었던 거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뭐 올해 1차 같은 경우에 아라인가요? 걔를 뭐 세전이 뭐 쓰고 뭐 이랬었나? 그런데 이제 그거 좀 애매한 거 하나. 뭐 그 정도 빼면 원가는 뭐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뭐 그렇게 1차는 논란이 될 만한 문제가 없었죠. 왜냐면 1차야 문제 하나가 주제 하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2차는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는 주제들을 엮어버려요. 그럼 이 가정끼리 충돌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서로 다른 주제가 섞이는데 각 주제의 가정이 다르니 가정끼리 충돌이 일어날 거고, 그럼 내가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라고요. 전 다시 강조하지만 출제 의도를 파악하자. 출제 의도란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가 무엇일 거냐, 그리고 과거 역시 유사한 기출이 있었냐라는 걸 좀 보자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원가는 재고가 있어도 되고 관리는 생산 이퀄 판매량이 기본 전제니까 절대 재고가 있으면 안 돼요. 둘을 묶었을 때는 출제자가 재고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오류 없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제가 그래서 1교시 과정으로 넣어드린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교재 페이지로 그냥 보세요. 우리 교재 30페이지, 여러분 이게 30페이지 문제를 가져온 거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은 유형인데요. 제가 책에서 그냥 가장 첫 번째 문제 가져왔거든요. 가장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기본적인 구성이 ABC는 원가회계죠. 여기에다가 관련 원가 분석 저는 교재에서 2번 주제라고 다루는데요. 관련 원가 분석 2번 주제. 제품 생산 중단 여부 결정이라는 걸 묶는 문제입니다. 제품 생산 중단 여부 결정을 묶는 건데, 여러분 이제 말하자면 요게 관리회계 문제거든요. 관리회계 의사결정 문제잖아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ABC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ABC는 원가회계 문제니까 재고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중에 물음 3에 가버리면 관련 원가 분석 2번 주제 제품 생산 중단 여부 결정으로 가버리거든요. 이 주제가. 근데 여러분 얘는 관리회계 관련 원가 분석 문제니까 재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얘는 원가회계 문제니까 재고가 있어도 되고, 얘는 관리회계 의사결정 관련 원가 분석 문제니까 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충돌합니다. 이걸 교수님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이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뭘 줘버린 거냐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얘든 재고가 없다 이렇게 줘버린 거잖아요. 그럼 깔끔하네요. 그럼 우리가 차라리 원가회계 쪽도 재고가 없다고 줘버렸고요. 이거 관리회계는 당연히 이걸로 푸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사실 시험에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자료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런 건 도대체 왜 주는 거냐? 관리회계 묻겠다는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원가회계 문제인데 교수님이 문제에서 이렇게 재고가 없다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면 이거는 관리회계 문제를 내겠다는 밑밥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회계 나올 거예요. 관리회계가 이게 기본 전제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저는 이제 이거 시험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이 굉장히 많기도 하면서 참 이런 거는 너무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시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제가 붙여드린 문제 한번 가보세요. 이게 2005년도 기출이래요. 2005년도 기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구성이 뭐냐면요. 우리 구성이 물음 1, 2, 3, 4까지는
종합예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종합예산이나 종합예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종합예산이나 표준원가 같은 애들 때문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칼같이 나누기가 좀 어렵죠. 종합예산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 이게 어떤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관리회계 목적도 있지만 이 약간 원가회계의 목적도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종합예산은 재고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예산은 재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재고가 없다고 하면 올해 판매할 만큼 만들 만큼 사오면 돼요. 그럼 예산을 뭐하러 짜요? 예산을 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을 짜는 이유는 판매하는 거랑 생산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회사는 재고 정책이 있거든요. 또 생산하는 거랑 원재료 구입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재고 정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예산의 문제를 내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종합예산 문제의 핵심은 얘죠. 우리가 재고 보유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재고 보유 정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합예산은 제가 재고가 있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종합예산은 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재고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 판매량과 생산량이 다르고 생산량과 구입량이 다르고 이래야 우리가 예산을 짠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얘는 재고가 있네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뭐 괜찮아요. 종합예산 재고가 있다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얘의 문제는 이게 물음 5 이하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시험을 세련되게 됩니까? 시험을 많이 내보시고 교수님이 문제를 꼼꼼하게 내시면 보통 이렇게 가요. 얘가 자 종합예산의 문제가 7, 8, 9원 3, 4분기면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제가 예를 볼게요. 자 종합예산 문제가 7, 8, 9월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세련되게 내는 방법은 관리회계, 여러분 얘는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얘는 EVA를 계산시키고요. 그다음 얘는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에 냈네요. 근데 뭐 요즘에 2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제한자원 문제입니다. 관련 원가 분석의 제한자원. 자, 문제 여러분 이런 점이 있어요. 물음 5번하고 6번은 재고가 없어야 돼요. 제가 아까 10분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5번, 6번은 생산 이퀄 판매량이라서 재고가 없고 고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이 같다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지금 제가 물음을 볼게요. 8월 거를 묻고 있습니다. 8월 이렇게. 8월에 재고가 없냐? 있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다른 거 제가 차치하고 제품 재고만 볼게요. 우리 자료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품 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이, 여러분 월말 제품 재고는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미리 들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8월 달에는 1000병을 파니까요. 8월 초에는 우리가 여러분 8월 초에는 10%니까 100병인가요? 100병이라는 재고를 들고 있을 거예요. 얘가.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재고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가 8월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보통 문제를 많이 내보시고 좀 문제를 세련되게 만드는 방법은 해를 바꿔버리면 돼요. 보통의 시험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앞에 여기까지가 X1년 3분기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X2년으로 넘깁니다. 교수님이 X2년 넘기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X2년도로 넘어가는데 X2년도에 있는 회사가 재고가 없는 걸로 하자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재고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재고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재고가 있다는 게 왜 문제냐?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6번 문제에서요. 회사가 우리 여러분 이 문제가 뭐 최대 수요량을
주고 있나요? 우리 최대 수요량을 문제에서 뭐 월간 최대 판매 가능량이 500병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월간 최대 판매량을 500병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얘가 일단은 첫 번째로 재고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이 재고는 뭐 A 제품이고 얘는 문제에서 이제 갑자기 B 제품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럼 걔는 A의 재고고 얘는 제품 B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제품이니까. 그리고 우리 B 제품은 뭐 7월 초에 연구개발의 결과로 뭐 생산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8월에 최초 생산이라고 하면 8월 초 재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재고 보유 정책이 다음 달 예산 매출량의 10%를 미리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하고 판매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8월 달에는 500병을 판다고 하지만 8월의 생산량은 판매량 500개에다가 9월 판매량의 10%를 미리 재고로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관리백계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재고에 대한 내역을 감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첫 번째로 여러분 5번이 B를 뭐 8월 중 A 제품을 우선적으로 매출 생산량만큼 생산한 후에 제품 B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5번에서 우리가 아까 A 제품 재고가 이게 A잖아요. A 제품 재고가 100병이 월초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B를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B는 8월 중에 A를 우선적으로 예술 매출량으로 판매하래요. 우리 예산 매출량 얼마 줬냐면 자료에서요. 제가 일단 풀려고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리 A가 총 1000병 팔 수 있다고 돼 있나요? 8월에 우리 8월 A가 총 1000병 팔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A가 1000병을 판매하고 남는 걸로 B를 판매할 겁니다. B를 이제 추가로 생산해서 판매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보세요. A가 지금 재고가 있잖아요. 1100병이. 그러면은 A는 예를 들어서 1000병을 팔지만 생산은 900병만 하는 거냐? 왜냐면 100병은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판매량은 1000병 거, 생산량은 900병 거를 잡고 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재고에 대한 데이터를 지우셔야 돼요. 우리가 재고를 갖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또 물음 6번도 여러분 제가 아까 뭐 B가 뭐 최대 판매량이 뭐 500개까지고 뭐 A는 몇 개까지고 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재고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A가 뭐 100병 재고가 있으니 A는 100병 재고 때문에 생산 판매량이 달라지고 B 역시 B는 기초 재고가 없지 않냐라고 하시면 기초 재고는 없지만 재고 보유 정책에 따르면 회사는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8월에 B도 판매량보다 생산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다음 달 판매의 10%를 미리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결론은 이런 거 어떻게 풀 거냐고 이런 거. 이거 못 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이 문제는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교수님이 물음 4까지는 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죠. 종합예산 문제니까. 그런데 물음 5번 6번은 재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못 풉니다. A가 기초 재고가 100병이 있으니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100개가 적다. 왜냐면 우리 100개 생산 덜 해도 되니까 뭐 이런 걸 감안해 버린다거나 뭐 B도 다음 달 판매량의 10%를 미리 만들어야 돼. 이런 걸 감안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적인 풀이를 보면 제가 물음 5번 6번은 이 가정을 스스로 깐 거예요. 물음 5번 6번은 생산량 이퀄 판매량.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야 이 멍청아 그런 얘기가 없지 않냐고 어떻게 푸실 건데요 이거를.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2VA를 구하고 있는데요. 물음 5가 2VA 구한 거잖아요. 우리 물음 5 2VA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제가 2VA를 구해놨는데 정답에 그럼 이게 여러분 현재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이거 영업이익 양식이 지금 뭐냐?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뺀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변동원가 계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EVA 구할 때 영업이익을 쓰는데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기본인가요? 전부원가 계산이 기본인가요? 당연히 전부원가가 기본이죠. 왜냐면 여러분 EVA라는 건요. 우리 그 실무 가시면 막 신평사들에서 우리 메인 기업들, 우리나라 메이저 기업들 EVA 다 계산해서 공시해 주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영업이익을 쓸 땐 당연히 손익계산서 바탕으로 할 거고요. 그 외부 공시용 손익계산서는 전부원가 계산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EVA에서 말한 영업이익은 변동이 아니라 전부가 기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EVA든 ROI든 RI든 우리 계산할 때 한 번도 전부 써본 적 없거든요. 관리회계는 100% 이거 변동으로 했다고요. 왜 그러냐? 또 말씀드리잖아요. EVA, ROI, RI 구할 때도 생산량 이꼴 판매량의 가정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로 하든 변동으로 하든 영업이익 결과가 똑같거든요. 우린 더 편한 변동을 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업이익에서 왜 변동원가 계산을 쓰고 있냐? 우리 변동원가 계산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는 암묵적으로 생산 이꼴 판매량의 가정을 깐 겁니다. 생산 이꼴 판매량의 가정을 깔면 전부로 구하든 변동으로 구하든 영업이 똑같으니까 그냥 더 편한 변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VA를 만약에 진짜 실무적으로 쓰면 전부원가 계산 이익을 쓰겠지만 관리회계는 1차든 2차든 모든 문제가 100% 기출이 변동원가 계산 썼거든요. 근데 변동원가 계산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게 생산량 이꼴 판매량 가정을 까셔야 된다니까요. 얘도 제가 당연히 여러분이 제한자원 문제도 생산량 이꼴 판매량 가정을 깔고 가는 거고요. 생산량 이꼴 판매량 가정이 깨져버리면 생산량 판매량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푸실 거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자 재고가 있어도 된다는 주제와 재고가 있으면 안 되는 주제가 지금 섞이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재고가 없다 즉 생산 이꼴 판매량이라는 걸 여러분 시험장에 스스로 가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재고를 인정하고 풀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 안에서도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문제를 좀 나눠보면 여기까지가 우리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영업예산 내지는 운영예산이라고 부르는 거 짜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우리 현금예산이죠. 우리 현금예산은 재무예산의 일종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물음 3번이 우리 현금예산. 재무예산 일종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물음 4는 이제 뭐 예산 슬랙에 대해 쓰는 거고요. 예산 슬랙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보세요.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봐요. 이 문제도 여러분 이게 이제 종합예산은 2차 기출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차는 많아요. 1차는 세무사회계산 묶으면 거의 매년 있었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영업예산, 운영예산과 현금예산이 또 다른 주제거든요. 이게 얘는 영업예산, 운영예산과 재무예산은 이게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이 문제에서 예산 매입액 이 문제 풀 때 예산 매입액 반영할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 5번 자료에 뭐가 있냐면 할인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 우리가 똑같이 이런 문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매출 할인 말씀 안 드릴게요. 매입 할인만 말씀드릴게요. 매입 할인.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매입 할인이 있고요. 문제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매입 할인도 물음 1, 2에도 반영하고 3에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약순위가 필요 없고요. 어떤 학생은 5번, 6번에 왜 매입 할인 반영 안 하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읽어보면 5번, 6번도 매입 할인 반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출제 의도가 그렇지 않아요. 매입 할인은 뭐 제한자원 문제나 EVA에서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번 우리 항상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1차든 2차든 이 EVA 문제 푸시면서 매입 할인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한자원 문제 이거 푸시면서 매입 할인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대요. 이런 거 반영해서 풀 수도 없어요 사실. 뭐 풀려면 풀겠지만 계산이 그지 같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제한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냈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갈 거예요. 매입 할인 넣어보면 숫자가 엉망이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매입 할인은 원래 어디에서 주는 자료냐면 현금 예산에서 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 매입 할인을 3번에서만 반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게 우리 표준적인 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 좀 노멀한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정답에서 2번에 손익계산서에다가 매입 할인 반영했지만
만약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의 질문 이런 것도 없이 저한테 그냥 프리하게 놓고 야 풀어봐. 그럼 저는 매입하는 여기다 반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원자료 매입 예산이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 그릴 때 다른 문제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매입 할인을 반영하고 푼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매입 할인을 반영해 보니까 여러분 정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막 그지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종합 예산 안에서도 이게 다른 주제거든요. 이거는 영업 예산, 운영 예산이고 이건 현금 예산입니다. 우리가 보통에 여러분이 문제를 혹시 많이 풀어 보셨다면 현금 할인은 거의 매입 할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고 여러분 프리하게 풀라고 하면 저는 이 매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이 5번 자료가 현금 예산에서 사용하라고 주는 자료거든요. 여러분이 현금 예산 문제를 보면 항상 이 5번 자료가 있습니다. 1차 문제 보셔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현금 예산에만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에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정답에 물음 1에 제가 여기다가 매입 할인 반영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여기다 매입 할인 왜 반영 안 하냐? 라고 근데 왜 안 하냐면 전 출제자가 여기다가 매입 할인 반영하라고 준 자료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제가 매입 할인 반영해서 한 이유는 여러분들 막 질문이 너무 많고 또 뭐 어쨌든 그냥 문제만 보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출제자가 여기다 매입 할인 넣으라고 쓴 자료 아니라고 본다고요. 매입 할인은 현금 예산.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자료거든요. 이게 왜냐면 문제 구성이 원래 매입 할인은 현금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내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매입 할인을 학생들이 1, 2번에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럼 1, 2번에는 매입 할인 쓰지 말자고 줘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줬으면 완벽한 문제겠지만 지금 그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출제 의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의 풀이를 보면 매입 할인은 현금 예산을 쓰는 거지 운영 예산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여러분 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질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매입 할인 반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마 이런 식의 여러분 너무 유치하고 수준 낮은 오류는 이제 없을 겁니다. 없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이 문제 전반적으로 보면 영업예산, 운영예산과 현금예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입 할인 여기서만 쓰고 여기서 안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원래 이 5번 자료는 현금예산에서 주는 자료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기출 문제들 보시면 그래요. 이게 거기에다가 또 그 중요한 거는 5번, 6번에 우리 관리회계로 넘어가면서 재고가 있으면 이 문제가 풀 수가 없으니 이 문제는 얘기가 없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재고를 싸그리 무시하고 이 문제 정확히 보면 7, 8월에 재고 있잖아요.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생산 이꼴 판매량을 놓고 A 제품의 8월 초 재고 무시할게요. 또 B 제품도 8월 말에 재고가 있어야 되니 8월 달에 생산 판매량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재고 없다고 싸그리 무시하고 생산 이꼴 판매량 놓고 2VA도 그냥 변동원가 계산 쓰시고 얘도 우리 원래 제한자본 문제 풀듯이 풀자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매입 할인 같은 거 반영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준 자료가 아니니까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5번 6번에다가 매입 할인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라고 준 자료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얘기로 그럼 여기다가는 매입 할인을 왜 반영하냐? 저는 여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렸냐를 떠나서 이 의도였을 것 같아요. 매입 할인은 원래 현금 예산 관련 자료거든요. 자,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뭐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1교시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교시는 또 다른 문제를 저희가 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다음 문제로 2교시 때 진행하겠습니다.